관리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모델별로 디렉토리 혹은 파일을 안녕하세요. 파트 7 최신 머신러닝 트렌드 파트를 맡은 김재현입니다. 현재 저는 산업특화 AI 분야 스타트업 마키나락스에서 MLOps 엔지니어로서 사내 MLOps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머신러닝을 서비스화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문화인 MLOps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부터 대표적인 오픈소스들을 활용한 실무에 가까운 실습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MLOps라는 분야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고 ML 이론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지식 그리고 클라우드 전반에 관한 지식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조금 두려우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번 파트를 들으시면서 그러한 두려움이 설레임으로 바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SVM,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등등 정말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배우셨고 이를 파이썬 혹은 R을 통해 구현하시면서 다양한 데이터에 적용해 보시기도 하셨고 데이터에 따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씩 모델을 수정해가며 다시 학습시키고 또 조금 수정하고 학습시키고 성능을 확인하고 이러한 작업을 많이 반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MNIST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가장 좋았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지금 다시 불러오실 수 있으신가요? 그 모델이 어큐러시는 몇이었고 어떤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했으며 어떤 모델의 몇 번째 버전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몇 에폭 동안 학습을 해서 나온 모델인지 혹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혹시나 잘 저장해 두어서 확인하실 수 있으셨다면 성능이 3번째로 좋았던 모델은 가져오실 수 있으신가요? 혹은 15번째로 좋았던 모델은요? 아니면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4번째로 성능이 좋았던 모델은 가져오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이러한 질문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는 ML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좋았던 모델이 배포 환경의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2번째, 3번째 혹은 그 하위 순서로 성능이 좋았던 모델로 다시 배포해보고 싶고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분석했던 자료들을 돌이켜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델 개발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모델과 데이터를 관리해오지 않았다면 예전에 어떤 모델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성능이 얼만큼 향상되었는지는 대략적으로는 기억이 나더라도 배포 환경에서는 성능이 재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고 과거 모델을 재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분석하고 다시 개발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모델을 개발해 오면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모델별로 디렉토리 혹은 파일을 잘 구분해서 관리하고 각 모델의 성능, 데이터, 하이퍼 파라미터 또한 엑셀 혹은 노션과 같은 툴을 사용해서 매번 잘 정리함으로써 이러한 작업력을 모두 기록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한 3명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명, 10명 혹은 100명 이상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함께 개발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게다가 그 100명이 각자 사용하는 파이썬 버전이 다르고 누구는 파이토치를 사용하고 누구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며 누구는 윈도우즈에서 콘다 가상 환경에서 개발하고 또 누구는 맥OS에서 파이엠V 가상 환경에서 개발하며 누구는 우분투에서 누구는 또 구글 콜랩에서 각자 다른 환경에서 개발한다면 어떨까요? 과연 제가 저와 서로 다른 OS, 가상 환경, 파이썬, PIP 패키지가 전부 달랐던 1년 전 퇴사한 직장 동료의 과거 모델의 성능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데이터가 너무 커서 혹은 많은 양의 GPU를 필요로 해서 혹은 보안상의 이유로 여러 명이서 하나 혹은 두세 개의 서버를 공유해서 순서를 정해가며 혹은 요일을 정해가며 이런 방식으로 해당 서버에서만 모델 학습을 돌려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사실 혼자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일은 소설 속 이야기일 것이다. 지금 제가 너무나도 극단적인 예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아마도 거의 대다수의 기업에서 이러한 문제를 겪어왔고 실제로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발표한 리서치, 가트너에서 발표한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85% 이상의 AI 프로젝트가 서비스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중단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를 반복해서 겪고 있다는 의미이죠. 더 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들은 기존 ML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단순히 모델 개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중 일부이고 이를 서비스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더 다양한 문제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차용해서 매우 유명해진 2015년 구글에서 발표한 Hidden Technical Debt in Machine Learning Systems라는 논문의 한 그림인데요. ML 모델을 성공적으로 서비스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모델을 사용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능이 떨어지진 않는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진 않은지, 데이터 분포가 변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오진 않는지 검증도 해야 하고요. 모델 성능이 떨어지면 쉽게 이전 모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야 하며 트래픽이 많을 때는 자동으로 스케일링도 해줘야 하고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도 해줘야 하고 이러한저러한 고려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신러닝을 처음 접할 때 생각했던 이러한 단방향 흐름의 모델 개발 그리고 서비스화 흐름은 사실 튜토리얼 혹은 데이터 경진대회와 같이 잘 정제된 데이터가 바탕이 된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ML 프로젝트 진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DevOps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혹은 문화를 사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MLOps라는 분야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선 DevOps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후에 MLOps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ML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비슷한 고민을 오랜 시간 해왔고 또 해결해 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인데요.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도 단순히 코드 구현, 빌드, 배포 이러한 형태로 단방향 프로세스가 이루어졌다면 점차 개발 단계에서도 단순히 코드 구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플래닝, 빌드 자동화, 테스트 자동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배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중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버그가 발생하면 다시 플래닝을 통해서 버그를 픽스하고 해당 버그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추가하고 그 버그 픽스 커밋이 추가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다시 배포하고 또 다시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단계가 지속적으로 하나의 사이클처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데브옵스라는 하나의 방법론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라는 분야가 탄생함과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서 단순한 코드 구현 외에 필요한 많은 구성 요소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또 분리되면서 많은 기술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이 있었는데요. ML 프로젝트 개발 프로세스에서도 이처럼 자동화가 필요한 업무 혹은 모델 개발 외에 일반적인 ML 리서처분들이 익숙하진 않지만 ML을 서비스화하는 데 꼭 필요한 모든 업무들에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데브옵스 방법론들을 결합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중 몇 가지 예를 들면 ML 모델을 서비스화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 중에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데이터 버전 관리, 모델 버전 관리 이러한 요소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Git 혹은 DB 등을 통해 수행하고 있었고 모델 학습 자동화, 학습이 끝난 모델의 성능 평가 자동화와 같은 요소들도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이미 다양한 테스트 방법론을 사용해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서빙 단계 모델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같은 요소들도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잡힌 방법론을 사용해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데브옵스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면 될까요? 아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ML 기반의 AI 서비스 사이에는 한 가지 정말 큰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데이터의 유무입니다. AI 분야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신 앤드류 응 교수님도 올해 들어서 ML에서는 모델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데이터 센트릭 AI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2차례 정도 진행하기도 하셨을 정도로 최근 들어서 특히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한 가지 차이점이 ML 프로젝트의 모든 프로세스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데브옵스와는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른 MLOps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MLOps는 ML과 데브옵스의 결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요약하자면 ML을 서비스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회사들이 실패하였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모델 개발 외에 필요한 모든 업무들의 중요성과 이들을 자동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ML의 데브옵스의 이런저런 방법론들을 결합해서 ML 모델의 개발, 서비스화, 그리고 운영 과정에 필요한 여러 구성 요소들을 MLOps라는 하나의 단어 아래서 하나씩 정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MLOps라는 단어 혹은 DevOps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MLOps라는 단어가 아직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과 같이 지난 5년 동안의 구글 검색 트렌드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듯이 머신러닝 혹은 DevOps와는 다르게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직은 생소한 분야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MLOps 하나를 비교해보더라도 그래프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듯이 2019년 중반 이후, 즉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부터야 조금씩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분야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MLOps에 관련 검색어 또한 What is MLOps? MLOps Course? Introducing MLOps와 같이 MLOps를 소개하는 것과 관련된 검색어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은 누구에게나 정말 누구에게나 생소한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이처럼 MLOps라는 단어를 각자 조금씩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구글에서는 ML 시스템 개발과 시스템 운영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 및 방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AWS에서는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손실을 줄이고 내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AI 그리고 ML 프로젝트의 관리, CI/CD, QA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에서는 A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운영하는데 DevOps의 규율들을 적용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면 MLOps란 곧 머신러닝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서비스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루는 분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MLOps에서 포함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기능별로 대표하는 오픈소스들 혹은 상용 소프트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LOps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모델, 서빙인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MLOps에서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성 요소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오픈소스와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해 두셔야 할 게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들을 모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추후 특정 기능이 필요할 때 이 중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비교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기능에 가장 적합한 오픈소스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와 관련된 기능은 크게 나누면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저장, 데이터 관리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에 해당하는 유명한 소프트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 기능에는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전처리, 로깅 등의 ETL 파이프라인 전체에 관련된 아파치 스쿱, 아파치 플룸, 아파치 카프카, 플링크, 스파크 스트리밍, 에어플로우와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데이터 저장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로는 MySQL과 같은 기본적인 RDBMS부터 분산 저장을 위한 하둡,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위한 아마존 S3, 미나이오와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 기능에는 데이터의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는 텐서플로우의 TFDB, 데이터 버전 관리를 위한 데이터 버전 컨트롤, 즉 DVC, 그리고 피처 스토어를 위한 피스트, 아문센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델 관련된 기능으로서는 우선 모델 개발을 격리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주피터 허브, 도커, 큐브플로우와 같은 툴들이 존재하며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과 같은 병렬 학습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툴로는 옵튜나, 레이, 카티브와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합니다. 모델 버전 관리에는 기본적으로 소스코드 형상 관리용 툴인 Git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 외에도 모델의 소스코드뿐만이 아니라 패키징된 형태의 모델과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고 모델의 성능 매치까지 모두 함께 기록할 수 있는 MLflow와 지속적인 CI/CD를 위한 데브옵스에서 많이 활용하는 툴인 GitHub 액션, 젠킨스, 트래비스 CI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GPU 인프라 관리나 모델 학습 스케줄링을 위해서는 그라파나와 같은 모니터링 툴과 함께 쿠버네티스 환경의 스케줄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빙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직 서빙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데이터를 받으면 ML 모델의 predict 함수를 부른 다음에 그 결과값을 반환하는 일련의 행위 자체를 사용자가 코드를 직접 돌려보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API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짠 모델에서 .predict로 돌려볼 수 있었던 함수를 노트북의 파이썬 환경에서 사용해보던 걸 API 서버의 형태로 제공해 주어서 조금 더 좋은 서버에서 돌려볼 수 있고 조금 더 접근성이 뛰어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모델이 혹은 API 서버가 OS라든지 특정 파이썬 패키지에 의존성이 없도록 컨테이너 혹은 VM 기반으로 패키징 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도와주는 툴로서는 도커 기반으로 플라스크, REST API와 같은 기본적인 REST API 서버 프레임워크부터 벤토ML, 큐브플로우, TF 서빙, KF 서빙, 셀든코어와 같이 ML 모델에 특화된 API 서빙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빙 후에도 환경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와 같은 매트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알람을 받고, 이러한 것들을 자동화해야 하는데요. 이는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사노스와 같은 툴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빙 시에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면 예전 모델로 롤백한다거나 A/B 테스팅을 한다거나 이러한 성능 확인을 위해서 이전 모델 학습 과정 전체를 다시 돌려보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모델 개발 단계부터 단순한 파이썬 코드가 아니라 특정한 타이프라인의 형태로 개발을 해야 재사용이 가능하고 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프레임워크로는 큐브플로우, 아르고 워크플로우, 에어플로우 등이 있습니다. 물론 위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전부 다 제공하고 있는 제품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마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각각 AWS 세이지메이커, GCP, 벌텍스 AI, 애저얼 머신러닝과 같은 이름으로 SaaS, 즉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에 있어서 무료로 제공되는 프리티어 계정으로는 모든 기능을 사용해 보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MLOps의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대표하는 오픈소스들 중에서 몇몇을 같이 사용해 보면서 수강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혼자서도 새로운 오픈소스나 상용 소프트웨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MLOps라는 분야는 정말 다양한 배경 지식이 결합된 분야입니다. 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립되지는 않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강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강의를 듣기 조금 두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강의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몇 개월 뒤면 또 정의가 달라질 수 있고 트렌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트 7, 최신 머신러닝 트렌드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이 MLOps라는 분야의 어떠한 정도 혹은 지름길,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는 강의가 아니라 MLOps라는 안개 속을 먼저 걸어왔던 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배웠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길의 앞부분을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혼자서도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성공적인 MLOps를 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갖춘 팀원들끼리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번 강의 앞부분에서 ML의 이론적인 내용과 이를 코드로 구현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습득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관련된 지식은 수강생 여러분들의 전공 혹은 기술적 배경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전 강의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개념인 도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먼저 개념과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물론 기술적으로 깊은 내용이나 실습 같은 것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MLOps에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개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MLOps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 데이터, 모델, 서빙과 관련된 구성 요소들 중에서 대표적인 오픈소스들을 도커와 쿠버네티스 환경 위에서 실습을 진행해보고, 마지막으로 MLOps의 올인원 솔루션 중에 하나인 AWS 세이지메이커에 대한 소개와 실습도 프리티어 계정 사용 방법과 더불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도커와 쿠버네티스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MLOps를 다룰 때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왜 알아둬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LOps를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Reproducibility, 즉 실행 환경의 일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스케줄링, 즉 머신러닝 트레이닝의 스케줄 관리, 병렬 작업 관리, 유휴 자원 관리 등의 작업이 필요하며, 오토 힐링 앤 오토 스케일링, 즉 학습용 서버나 배포 서버에 장애가 생기는 걸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걸 최대한 자동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능들을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히는 컨테이너라이제이션 기술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 필요하고, 이 두 가지 기술에서 현재 가장 유명한 오픈 소프트웨어가 도커와 쿠버네티스이고, 둘 모두 굉장히 활발히 커져가고 있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해 각각 실습을 겸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컨테이너라이제이션 기술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컨테이너라이제이션 기술이란 컨테이너화하는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컨테이너는 무엇일까요? 컨테이너는 격리된 공간에서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곤 합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MLOps가 목표이지 사실 컨테이너나 도커의 자세한 동작 원리인 리눅스 커널부터 시작해서 리눅스 커널의 대표적인 자원 격리 기술인 C그룹, 네임스페이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 강의에서 도커에 대한 실습을 저와 함께 진행하시고 나면 더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나의 머신러닝 코드를 OS나 파이썬 환경 혹은 어떤 PIP 패키지 버전 이러한 것들에 인디펜던트하도록 그러한 정보를 모두 담은 실행 환경 자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기술이 바로 컨테이너라이제이션 기술이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정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을 오케스트레이트, 즉 지휘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면 수많은 도커 컨테이너들을 어떤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는 어떤 서버에 배치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때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는 많은 메모리가 남아있는 서버에 배치를 시키고 GPU를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는 GPU가 많이 있는 서버에 배치를 시키고 저장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는 저장 용량이 많이 남아있는 서버에 배치를 시키고 한 컨테이너에 장애가 생기면 동일한 컨테이너를 다른 곳에 복제해서 생성해주고 서버를 추가하면 기존 서버에 있던 로드를 잘 분산시켜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라고 하고 도커 컨테이너를 다룰 수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으로는 K8s를 포함해서 즉 쿠버네티스를 포함해서 도커 수엄, 메조스 등이 있는데요. 2018년 CNCF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실상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의 거의 대세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쿠버네티스는 점점 더 커져서 지금은 사실상의 스탠다드에 가까운 기술로 자리 잡혔습니다. 사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라는 것도 깊게 들어가면 매우 어렵지만 저희는 우선은 여러 명이 함께 서버를 공유하며 어떤 모델 학습을 각자의 모델 학습을 돌리고자 할 때 스케줄을 미리 짜거나 GPU 자원이 남았는지 매번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또는 학습이 끝나면 서버 자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거나 이러한 귀찮은 일들을 할 필요 없이 수많은 컨테이너와 인프라 환경을 정해진 룰에 따라서 알아서 관리해주는 기술이 바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정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컨테이너라이제이션 기술의 대표격인 도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도커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도커란 컨테이너라이제이션 기술의 대표이고 컨테이너라이제이션 기술은 컨테이너화하는 기술이며 컨테이너는 격리된 공간에서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도커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uild once, run anywhere. 도커에서 제공하는 패키징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그 어플리케이션이 디펜던트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은 도커 이미지라는 형태로 빌드함으로써 어떤 OS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동일하게 실행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여러분의 머신러닝 코드를 혹은 딥러닝 코드를 도커 이미지로 만들었다면 앞으로 도커 이미지로 만드는 것을 도커라이즈 한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즉 여러분의 코드가 도커라이즈 되어 있다면 그 코드가 윈도우즈에서 개발을 했든 맥OS에서 개발을 했든 어떤 환경에서 개발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정보와 관련된 것들이 도커 이미지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실행시킬 수 있고 또 어디서든지 동일한 결과를 얻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법 같은 일이죠. 이러한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ML 모델의 제품화 서비스화를 고려해야 하는 시장에서는 ML 개발 후에 도커라이즈하는 과정이 점차 필수적이라고 여겨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ML 엔지니어, ML 리서처 분들도 점차 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도 함께하게 되면서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점점 공부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겠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은 도커가 무엇인지 혹은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모호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 도커를 접할 때는 컨테이너라는 게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도커랑 도커 이미지도 헷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컨테이너화가 왜 필요한지 나는 모델만 만들고 싶은데 왜 컨테이너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공감이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저와 함께 실습 수업을 하다 보면 도커에 조금 더 익숙해질 것이고 점점 머신러닝을 서비스화하는데 컨테이너화가 왜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조금씩 와닿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도커를 사용해 보기에 앞서서 먼저 실습 환경을 함께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저와 함께 실습 환경을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커는 리눅스 컨테이너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에 맥OS나 윈도우즈에 설치할 경우에는 가상 머신이라는 것 위에서 구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 머신을 포함한 도커 설치 방법을 도커에서는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 OS별로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 링크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OS별로 서로 다르게 설치를 진행하고 하다 보면 사실 수업을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두 OS와 리눅스 커널 기반의 OS 모두에서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버추얼 박스라는 가상 머신을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OS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OS에 작은 나만의 컴퓨터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VM이라고 부를 텐데요. 이 VM, 버추얼 머신, 즉 가상 머신을 하나 띄우고 이 버추얼 머신은 우분투 OS로 띄운 후에 이 VM 안에서 도커와 미니큐브 등의 여러 실습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VM이라는 단어 혹은 가상 머신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작은 미니 컴퓨터를 여러분의 원래 컴퓨터 위에 그 안에 하나 설치해놓고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맥OS나 윈도우즈의 WSL 기반의
터미널 작업과 도커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VM 위에서 작업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물론 명령어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따라오시는 데에는 아마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강의를 진행할 때는 통일성을 위해서 저는 우분투 20.04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VM을 먼저 만든 후에 그 VM 안에서 도커와 쿠버네티스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벌추얼박스 홈페이지로 가셔서 벌추얼박스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6.1.26 버전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OS에 맞는 그리고 CPU에 맞는 패키지를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와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가상머신의 이미지로 사용할 우분투 20.04 데스크탑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경로에 .iso로 끝나는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될 텐데요. 아마 다운받는데 이미지의 크기가 조금 커서 시간이 한 5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벌추얼박스를 켜서 방금 다운받은 .iso 파일로 VM을 직접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벌추얼박스를 키신 다음 이렇게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종류는 리눅스, 버전은 우분투로 고정하되 여러분의 컴퓨터 본체 상황에 따라서 32비트 혹은 64비트를 적절히 선택해 주시고 이름까지 채워서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 크기를 설정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메모리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8기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 종류 또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VDI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 타입도 동적 할당으로 선택해 주시고 디스크 크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서 10기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동 디스크를 선택하라는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측 폴더 아이콘을 클릭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좀 전에 다운받으신 우분투 20.04 데스크탑 ISO 파일의 다운로드 경로를 클릭을 하시고 선택 버튼을 누른 다음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창이 뜨면서 우분투 VM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도 우분투 혹은 흔히 리눅스라고 부르는 작은 컴퓨터를 하나 갖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새 컴퓨터를 사면 유저 네임이나 비밀번호, 언어, 키보드 배열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조금 귀찮더라도 동일하게 하나씩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조금 기다리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텐데요. 왼쪽에 언어를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에서는 인스톨 우분투 혹은 한국어를 선택하셨다면 이렇게 우분투 설치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키보드도 코리안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계속하기를 눌러주시고 일반 설치로 계속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를 지우고 우분투 설치를 하겠다라는 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지금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혹시 여기서 디스크를 지우시겠냐는 팝업창이 나타나게 되면 Yes 혹은 계속하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존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현재 위치하신 지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유저 이름과 컴퓨터 이름, 비밀번호 등도 이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계속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설치가 거의 다 되었다는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진짜 완료가 되고 나면 이러한 형태로 다시 시작하라는 창이 뜰 텐데 이걸 클릭을 하셔서 다시 시작해주시면 드디어 이제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부팅이 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Ctrl Alt T를 한 번에 누르셔서 터미널을 하나 켜주신 다음에 루트 패스워드라는 걸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루트 패스워드라는 거는 루트 유저, 즉 관리자 유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sudo 패스워드라고 치신 다음에 원하시는 비밀번호를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후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라는 창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준비가 진짜로 완료가 되었는데요. 혹시 중간에 VM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메모리 소모나 전력 소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컴퓨터처럼 VM 안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VM 관리 화면인 벌추얼박스 화면에서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VM의 전원을 끝나고 해서 VM 내부에서 작업한 데이터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컴퓨터처럼 그냥 편하게 켜고 끄고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생성한 이 VM 환경 안에서 도커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커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자료 중에서 도커 실습 1, 2 설치와 기본 명령어를 열어주시고요. 우측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trl Alt T 버튼을 단축키를 누르셔서 터미널을 하나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도커 설치를 하나씩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은 공식 문서를 따라서 저와 함께 하나씩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스톨 방법 중에서 저는 인스톨 유징 더 리파지터리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하더라도 최대한 블로그가 아니라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apt라는 패키지 매니저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고요. 완료가 되면 다음으로 도커의 프리리퀴짓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미 설치를 한 적이 있어서 얘의 컬, GPU, GNUPG, SB 릴리즈 같은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도커에 GPG 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설치만 성공적으로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네, 저는 이미 키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시 쓰겠냐, 오버라이트 하겠냐 라고 나오는데요. 네, 새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스테이블 버전의 리파지터리를 바라보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ARM 기반의 CPU라면 이 커맨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도커 엔진의 최신 버전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등록한 리퍼지터리로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 이후에 도커 C, 도커 C CLI 그리고 컨테이너 D를 하나씩 설치를 진행하면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도커가 설치가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진짜 도커가 설치되었는지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하신다면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시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이제 hello world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시켜라 라는 명령어인데요.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우선 이미지가 로컬, 즉 이 컴퓨터에 없다라는 출력이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없으니까 외부의 도커 허브라는 곳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다운받아오게 되고 다운이 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은 모든 도커 관련 작업이 루트 유저에게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수도를 앞에 붙여주셨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커 PS를 수행하면 다음과 같이 퍼미션이 디나이드 됐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게 될 텐데요. 따라서 루트 유저가 아닌 호스트의 기본 유저에게도 권한을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새로 터미널을 띄우셔서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trl Alt T를 눌러서 새로 띄우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커를 리스타트하면 그 이후에 이제 VM을 로그아웃한 후에 다시 로그인 하시게 되면 저처럼 도커 PS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커의 기본적인 명령을 하나씩 알아보게 될 텐데요. 우선 도커 풀은 이제 도커 이미지 리퍼지터리로부터 도커 이미지를 가져오는 커맨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터미널에서 도커 풀 --- 헬프를 치면 이런 식으로 도커 풀 명령어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옵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명령을 뜻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우분투 이미지에 태그가 18.04인 우분투 이미지를 다운받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도커 풀 우분투 땡땡 18.04를 치게 되면 퍼블릭한 공곳에 있는 도커 허브라는 곳에서 이제 우분투라는 이미지를 다운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컬에 존재하는 도커 이미지 리스트를 출력하는 커맨드입니다. 도커 이미지스 헬프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커 이미지 명령은 어떻게 날리는 것이고 그 명령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고 옵션은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실제로 도커 이미지스를 수행시켜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도커 런을 통해서 풀받았던 이미지인 헬로 월드 이미지랑 방금 도커 풀로 다운받았던 우분투 18.04 이미지가 정확히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created는 저희가 다운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이미지가 빌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 실행 중인 도커 컨테이너 리스트를 출력하는 커맨드인 도커 PS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커 PS를 수행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컬럼 같은 게 나오긴 하지만 아직 실행 중인 컨테이너가 없기 때문에 로우는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도커 PS-A를 치게 되면 이거는 실행되었던 컨테이너들까지 보여주는 건데요. 방금 전에 저희가 도커 런 헬로 월드 여기서 수행시켰듯이 이렇게 4분 전에 실행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전에 실행했던 도커 런 커맨드를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 헬프를 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우선 사용 방식은 도커 런, 옵션, 이미지 이름, 커맨드, args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자세한 거는 알 필요가 일단은 없고 일단은 도커 런 커맨드가 새로운 컨테이너를 실행시키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예시로 작성한 도커 런 -it -name demo1 우분투 땡땡 18.04 /bin /bash 라는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무언가 새로운 앞이 달라졌죠. 아마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하나씩 옵션을 설명해 드리면 이 -it라는 옵션은 -i와 -t 옵션이 합쳐진 함께 쓴 명령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주로 함께 쓰게 되는데 컨테이너를 실행시킴과 동시에 인터랙티브한 터미널로 접속시켜주는 옵션입니다. 즉, 이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내부로 지금 접속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컨테이너 내부로 바로 터미널로 접속시켜주는 옵션이 -it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 네임으로는 컨테이너 ID 대신에 구분하기 조금 쉽도록 지정해주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컨테이너 바깥으로 나가서 도커 PS-A를 치면 네, 컨테이너의 네임이 demo1이다. 그리고 컨테이너 ID는 B9048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를 여러 개를 만들다 보면 컨테이너 ID로는 사실 명시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헷갈릴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컨테이너들은 네임을 항상 지정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쓰였던 /bin /bash라는 커맨드는 리눅스의 명령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를 실행시킴과 동시에 실행할 커맨드로 /bin /bash는 배시 터미널을 켜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커 이그젝인데요. 도커 이그젝은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 명령을 내리거나 내부로 접속을 할 수 있는 커맨드입니다. 도커 이그젝 헬프를 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러닝 컨테이너 안에서 커맨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명령이다 라고 나오고 이러한 사용 방식, 옵션이 항상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도커 이그젝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러닝 컨테이너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하나 실행을 시킬 거고요. 대신에 저희가 동일한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고 싶어서 이 컨테이너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시켜서 컨테이너에서 나오더라도 계속 실행 중이 될 수 있도록 이 D 옵션을 줘서 런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커가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6초 전에 이러한 데모2라는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었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커 exec -it 데모2 빈 배시를 치시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이 데모2라는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 접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의 로그를 확인하는 도커 로그스라는 커맨드가 있는데요. 네, 클리어를 해주고 도커 로그스 헬프를 치면 마찬가지로 사용법, 어떤 커맨드인지 그리고 옵션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이제 로그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제 도커런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도커런은 비즈박스라는 이미지로 데모3라는 네임으로 실행을 할 텐데요. 이 뒤에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뒤에 명령이 무엇인지는 로그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우선은 비즈박스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풀을 받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겠죠. 네, 이러면 이제 도커 ps를 치면 마찬가지로 비즈박스 이미지를 가진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도커 로그스 데모3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1초에 한 번씩 현재 시간을 출력하는 커맨드인데요. 이 도커 안에서는,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는 항상 1초에 한 번씩 현재 시간을 출력을 하고 있고, 저는 이거를 로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커 로그스에는 -f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은 계속해서 로그를 트래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47, 48, 49, 50, 51, 52 네, 계속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커 스탑이라는 커맨드가 있는데요. 실행 중인 도커 컨테이너를 중단시키는 커맨드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도커 스탑하면 도커 컨테이너를 중단시킨다. 예를 들면 이제 방금 생성했던 데모2와 데모3 컨테이너를 중단을 시켜보겠습니다. 데모3 중단이 되면 도커 ps를 치면 네, 중단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데모2도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모1, 2.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커 rm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는 도커 컨테이너를 삭제하는 커맨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도커 rm을 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UCG가 나오고 도커 ps, 우선 현재 도커 ps와 도커 ps-a를 쳤을 때 어떠한 것들이 출력되는지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도커 rm 데모3, 도커 rm 데모2, 데모1을 수행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도커 ps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고 도커 ps-a에서도 데모 1, 2, 3은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커 이미지를 삭제하는 커맨드인 도커 rmi인데요. 우선 현재 도커 이미지스를 쳐보면 비즈박스, 우분투, 헬로 월드 3개의 이미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커 rmi를 수행을 하게 되면 도커 rmi 우분투를 수행하게 되면 우분투라는 이미지가 없다고 나오네요. 18.04를 수행하게 되면 태그까지 붙여서 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도커 이미지스를 수행하게 되면 네,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 명령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도커 이미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한 후에 도커 파일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도커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커 이미지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도커 이미지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단순히 애플리케이션 코드뿐만이 아니라 그 애플리케이션과 디펜던트한 모든 것들을 함께 패키징해서 이제 어디에서나 컨테이너의 형태로 런 해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build once, run anywhere 기억나시죠? 네, 혹시 조금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접근하기 쉬운 예를 드리자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scikit-learn의 svm 클래스의 어떤 fit 함수를 돌려서 정확도를 출력하는 분류 모델을 파이썬 코드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파이썬 코드, 소스 코드 텍스트 파일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코드에 사용한 이제 파이썬 버전부터 거기서 사용한 뭐 scikit-learn이라든지 numpy, pandas 와 같은 모든 파이썬 패키지들의 정확한 버전까지 명시를 한 채로 함께 패키징을 해서 이제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러한 저희 머신러닝 코드를 담은 도커 이미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도커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이 도커 이미지를 남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번 강의에서 이러한 두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커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도커 이미지를 조금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어떤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템플릿은 도커 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저와 함께 이 도커 파일을 사용해서 도커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커 파일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신 후에 도커 프랙티스라는 이름 혹은 편하신 이름의 폴더를 하나 생성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폴더로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저는 이미 폴더를 만들고 이동을 해놨고요. 여기서 ls라는 명령을 치시면 이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아무 파일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touch라는 명령을 통해서 도커 파일이라는 파일명으로 빈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하나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도커 파일을 열어서 하나씩 이런 식으로 명령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도커 파일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일단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명령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파일에서 내장된 명령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제 지금 모든 명령을 다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에 구글링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키워드만 기억해 두시면 정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from이라는 명령인데요. 이 from이라는 명령은 도커 파일이 베이스 이미지로 어떠한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명령입니다. 이 베이스 이미지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어떤 도커 이미지를 만들 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제 명시를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일부분은
어떤 이미 잘 만들어진 도커 이미지를 그대로 따와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베이스 이미지라고 하고, 그 베이스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어떤 베이스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명령이 바로 from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고, 예시를 드리면 이제 from ubuntu 18.04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opy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소스 파일 혹은 디렉토리를 dest라는 경로에 복사를 하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면 copy a.txt를 some 디렉토리에 b.txt라는 이름으로 카피를 하겠다, 혹은 copy my 디렉토리라는 디렉토리를 some 디렉토리 -2라는 이름의 데스티네이션 경로에 복사를 하겠다라고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run 커맨드가 있습니다. 이 커맨드는 이제 명시한 커맨드를 도커 컨테이너 내에서 실행하는 것을 명시하는 명령어인데요. run 커맨드 혹은 run executable 커맨드 파라미터 1, 파라미터 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자면 run pip install torch 혹은 run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내에서 torch라는 패키지를 깔고, 혹은 requirements.txt에 쓰여진 어떤 파이썬 패키지들을 깔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커맨드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 커맨드는 명시한 커맨드를 도커 컨테이너가 시작함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명시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cmd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명령어로는 엔트리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직은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엔트리 포인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글링 해보시면 cmd와 엔트리 포인트의 차이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의 도커 이미지에서는 하나의 cmd만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run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예시를 들자면 cmd python main.py와 같은 것을 명시를 하면 도커 컨테이너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 main.py를 파이썬으로 실행하자, 이러한 식으로 명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work 디렉토리, workdir이라는 명령이 또 있는데요. 이 명령은 workdir 이후에 작성될 모든 명령어를 컨테이너 내에 어떠한 디렉토리에서 수행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디렉토리가 없다면 생성하게 됩니다. 예시로는 뭐 workdir, home, demo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 이 이후에 작성될 커맨드들은 모두 이 경로 아래에서 실행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env라는 명령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컨테이너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environment variable의 값을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사용법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사용하는 사례 또는 뭐 디폴트 언어를 설정한다던가 타임존을 뭐 서울로 설정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되고, 아니면 뭐 어떠한 패스워드 같은 시크릿한 정보를 담아두거나 뭐 포트 넘버 같은 것들을 담아두는데 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expose라는 명령어가 또 있는데요. 이 expose라는 명령은 컨테이너에서 뚫어질 포트와 프로토콜을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프로토콜을 지정하지 않으면 TCP가 디폴트로 설정이 되게 되고요. 뭐 예를 들면 expose 8080을 도커 파일에 명시를 하게 되면 해당 컨테이너는 8080번 포트가 TCP 프로토콜로 열린 채로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도커 파일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빔 또는 뭐 VS 코드라던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편집기로 도커 파일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저는 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고 이걸 카피를 합니다. 네, 하나씩 알아보면 일단 from ubuntu 18.04라는 명령을 썼는데요. 이거는 베이스 이미지로 ubuntu 18.04를 사용하겠다라는 명령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run apt-get update라는 명령을 실행하고, 그 이후에 이제 도커 컨테이너가 시작되자마자 echo hello fast campus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될 텐데, echo는 이 뒤에 나오는 아규먼트를 그대로 출력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가 시작될 때 아마 hello fast campus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한 도커 파일을 이제 빌드를 할 텐데, 도커 빌드라는 명령으로 도커 파일로부터 도커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커 빌드 사용법은 역시 헬프를 치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올 텐데요. 이런 식으로 옵션이 굉장히 많고,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인 사용법만 우선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도커 빌드, 패스웨어를 뭐 이런 식으로 사용법이 있고, 도커 파일로부터 이미지를 만드는 명령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볼 텐데요. 도커 파일이 있는 경로에서 이 명령을 실행하시면은 myimage v1.0.0이라는 이미지 네임과 태그로 도커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텝이 분리가 되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빌드가 되는 동안 명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마지막에 있는 점은 현재 경로에 있는 도커 파일을 도커 이미지로 만들겠다는 옵션이고, 그리고 이제 my v1.0.0이라는 거는 my 이미지라는 이미지 네임과 v1.0.0이라는 이미지 태그로 이미지를 빌드를 하겠다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t 뒤에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진짜로 이미지가 빌드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커 이미지스를 수행을 하시면 my 이미지 태그는 v1.0.0 created 38초 전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빌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혹시 이미지가 많은 경우에는 이 grab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만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이 my 이미지가 진짜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방금 빌드한 my 이미지 v1.0.0이라는 이미지를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바에 따르면 이제 hello fast campus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잘 되어야겠죠. 네, hello fast campus라고 잘 출력이 되었네요. 그러면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실습을 이어서 이제 도커 이미지를 남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저장소로부터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이러한 명령어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도커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는데요. 공식 문서는 이 링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간단하게 이러한 도커 레지스트리를 지금 이 컴퓨터에 직접 띄워본 다음에 방금 빌드한 my 이미지 땡땡 v1.0.0이라는 이미지를 도커 레지스트리에 푸시, 즉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레지스트리는 이미 잘 준비된 도커 컨테이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쉽게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도커 레지스트리를 띄워보겠습니다. 네, 우선 레지스트리라는 이미지를 다운을 받고 백그라운드로 5000번 포트로 레지스트리라는 이름의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도커 PS를 치게 되면 방금 10초 전에 생성한 레지스트리 이미지로 도커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고 런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빌드한 my 이미지라는 도커 이미지를 저희가 또 방금 생성한 레지스트리를 바라보도록 태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도커 이미지 중에서 my 이미지를 포함한 이미지를 이렇게 두 개를 잡아내보면 원래 있던 친구와 방금 새로 태깅을 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my 이미지를 방금 생성을 한 레지스트리에 푸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시라는 도커 푸시라는 명령이 이미지를 도커 저장소에 업로드하는 명령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로컬 호스트 땡땡 5000번 그리고 my 이미지 땡땡 v1.0.0 이라는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 푸시를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푸시가 된 것 같은데 진짜로 푸시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컬 호스트 땡땡 5000이라는 레지스트리에 어떤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지 그 리스트를 확인하는 명령인데요. 네, 정상적으로 my 이미지라는 이미지 네임이 이 레지스트리에 저장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커맨드는 이제 이 my 이미지라는 이미지 네임에 어떤 태그가 저장되어 있는지 그 리스트를 출력하는 명령인데요. 입력을 하시게 되면 네, 이 my 네임이 이미지라는 이미지 네임의 이미지의 태그는 v1.0.0이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커 허브라는 것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도커 허브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방금 생성한 이 도커 레지스트리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는 저희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커 이미지를 푸시하고 풀받고 업로드하고 다운받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거를 제 컴퓨터에 뭐 IP 주소나 접속 정보를 모르더라도 이제 조금 더 퍼블릭하게 웹페이지에서 주소를 통해서 퍼블릭한 주소를 통해서 도커 이미지를 푸시하고 풀받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도커 허브라는 곳인데요.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플랜은 그냥 프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나 팀은 이제 뭐 어떤 프라이빗한 도커 이미지를 많이 저장해야 되거나 조금 사용량이 많을 경우에 사용하시게 되는데 우선은 저희는 프리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뭐 이메일을 인증하라는 메일이 날라오게 될 텐데 그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도커 허브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터미널에서 도커 로그인을 사용하셔서 도커 허브를 바라보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도커 허브를 바라보도록 한 번 더 태그를 생성하신 후에 이제 도커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다가 푸시를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도커 허브에 본인 계정에서 업로드한 이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룬 도커로 생성한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인 오픈소스 도구인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수많은 컨테이너들을 정해진 룰에 따라서 알아서 잘 관리해주는 기술이 바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 가장 핫한 기술이 쿠버네티스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는 정말 핫한 기술이긴 하지만 설치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고 또 운영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사용 중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 이슈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많은 기술적인 챌린지를 요하는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AWS, GCP, 애저와 같은 대표적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아마존 EKS,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같이 쿠버네티스를 감싼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서 사용자는 진짜 사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용료만 지불하면 설치나 사용 중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안정된 서비스의 형태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몇백 불 정도의 무료 크레딧을 제공해주거나 일정 기간 동안 프리티어로 일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쿠버네티스를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아직은 뭔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기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비용이 청구되진 않을까 살짝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새로운 컴퓨터를 사서 거기에 이제 우분투 서버 혹은 센토스와 같이 서버용 OS를 직접 설치를 하고 다시 쿠버네티스를 깔아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구축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쿠버네티스를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일인데요. 그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나만의 작은 쿠버네티스를 명령어 한두 개 정도로 가볍게 노트북에 설치하고 또 삭제할 수도 있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미니큐브, 마이크로 K8S, K3S 등이 이러한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또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오픈소스들인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미니큐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쿠버네티스의 기본적인 리소스들을 생성해보고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쿠버네티스의 모든 아키텍처와 모든 사상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컨셉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와 다른 일반적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쿠버네티스에는 desired state, 즉 어떤 원하는 상태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그에 맞게 선언형 인터페이스라는 것으로 요청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쿠버네티스에게 요청을 할 때는 어떤 A라는 리소스를 하나 생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A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줘 라는 식으로 세세하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단순히 쿠버네티스에게 나는 A라는 리소스가 딱 하나 있는 상태를 바라고 있어. 대신 그 A라는 리소스가 생성되기까지 쿠버네티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중간에 갑자기 3개가 됐다가 2개가 됐다가 하나가 되든 이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아. 그냥 하나가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도록 노력해줘 라는 방식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명령형 인터페이스와 선언형 인터페이스 그리고 desired state 라는 개념이 아무래도 처음 들으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예를 비로 들자면 저희가 에어컨의 온도를 조절할 때 온도를 낮추고 싶다면 그냥 희망 온도 20도라고 저희가 바라는 상태, 즉 저희가 바라는 온도를 에어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리모컨을 사용해서 단순히 희망 온도만 요청하지 에어컨에게 냉매는 어떤 걸 쓰고 얼마나 압축한 다음에 그걸 어디로 순환시켜서 어떻게 기화시켜서 온도를 낮추다가 20도가 되면 멈춰줘. 그리고 계속 중간중간에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온도를 유지시켜줘 라고 일일이 중간중간에 필요한 작업들을 명령하진 않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선언형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선언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는 A라는 리소스가 하나 있는 상태를 desired state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작업을 일일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최종 결과, 원하는 온도 이런 식으로 딱 최종 결과만 선언을 해서 이게 되게 만들어줘, 계속 유지시켜줘 라는 방식으로 선언을 한다고 해서 선언형 인터페이스라고 칭하고 쿠버네티스에서는 선언형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을 권장하고 요청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또 그러한 방식을 저희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쿠버네티스 내부도 선언형 인터페이스에 맞는 방식으로 선언형 인터페이스들을 사용해서 리소스들을 관리하도록 구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또 다른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마스터 그리고 워커 역할을 하는 노드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보통 하나 이상의 서버를 묶어서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여러 대의 서버가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한번 가상화가 되어서 즉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화가 되어서 마치 저희는 사용자는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 대의 서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쿠버네티스를 비롯한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로 묶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보통 마스터 역할을 하는 컨트롤 플레인, 소수의 컨트롤 플레인 노드와 워커 역할을 하는 다수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컨트롤 플레인은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API 서버,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 etc.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데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이번 강의의 범위를 다소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냥 컨트롤 플레인 노드는 여러 개의 워커 노드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게 되고 어떠한 요청이 오면 그 요청에 맞는 워커 노드를 스케줄링해서 해당 노드로 요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때 사용자가, 즉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요청을 받는 컴포넌트의 이름이 바로 이 API 서버, 큐브 API 서버이며 또 사용자가 보낸 요청의 desired state를 키밸류 형식으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이 etcd라는 컴포넌트이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 플레인이 정확히는 그 내부의 큐브 API 서버가 전달해준 요청을 워커 노드에서는 실제로 수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컨트롤 플레인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또 본인의 워커 노드의 현재 상태를 다시 컨트롤 플레인에게 큐브 API 서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가 바로 이 큐블렛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워커 노드 내부에서는 큐블렛의 명령을 다시 받아서 도커나 컨테이너 D 같은 컨테이너 런타임 엔진이 실제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쿠버네티스는 재밌는 컨셉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컨셉들로부터 나오게 된 장점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대세가 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쿠버네티스의 모든 구조를 이해한 후에 실습을 진행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실 모든 구조를 한 번에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실제로 쿠버네티스로만 10시간을 강의할 수도 있을 정도로 또 처음 컨테이너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사용법만 빠르게 익히고 또 MLOps의 다른 구성 요소들을 빠르게 맛보러 갈 수 있도록 이번 강의에서는 핸즈온의 형태로 쿠버네티스의 기본적인 리소스들을 사용자의 입장에서만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의 입장에서 하나씩 사용해보면서 쿠버네티스란 무엇인지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해 보기에 앞서서 먼저 야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밀이란 데이터 직렬화에 쓰이는 포맷, 양식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직렬화란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이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쿠버네티스 마스터에게 요청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제이슨 형식 혹은 야밀 형식과 같은 정해진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제이슨 형식이나 야밀 형식으로 요청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흔히 사용되는 데이터 직렬화 포맷으로는 XML, JSON과 같은 포맷이 존재하고 있고 야밀 형식의 파일 포맷은 .yaml 혹은 .yml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밀 형식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야밀은 다른 데이터 직렬화 양식에 비해서 사람이 읽기 쉽도록, 즉 가독성이 좋도록 디자인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야밀 포맷으로 작성한 어떤 팟의 명세와 제이슨 포맷으로 작성한 팟의 명세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야밀 파일의 형태가 훨씬 가독성이 뛰어나 보이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를 제외하고서도 MLOps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툴들에서 야밀 형식으로 요청을 보내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파일과 더불어서 도커 컴포즈 파일, 앤서블 플레이북 파일, 깃허브 액션 워크플로우 파일 등 상당히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밀은 자체적으로 스트릭트한 밸리데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릭트라는 게 진짜 엄청나게 강하게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줄바꿈이나 들여쓰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야밀 파일 자체에서 인밸리드한 야밀 파일로 인식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야밀의 문법을 조금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야밀 파일은 키밸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리커시브하게 키밸류 페어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API 버전이라는 키의 밸류는 v1이고, kind라는 키의 밸류는 pad이고, 메타데이터라는 키의 밸류는 이러한 키밸류 페어이며, 리커시브하게 name이라는 키의 밸류는 example이고,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키밸류 페어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또한 주석의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샵을 줄의 맨 앞에 작성해 주시면 주석 처리됩니다. 저희가 야밀 파일을 작성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야 하기도 하고, 또 까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설명들을 작성해 두고 싶은 경우가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땐 이런 식으로 샵을 줄의 맨 앞에 작성을 해주면 주석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작성하게 되면 이 야밀 파일이 어떤 야밀 파일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 비즈박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에 대해서, 이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에 대해서 메모 같은 걸 남기고 싶다면 이 주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료형도 존재를 하는데요. 먼저 스트링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문자열은 그냥 작성해도 되고, 혹은 따옴표로 감싸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따옴표로 감싸 주어야만 스트링 처리가 되는 예외 케이스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숫자를 인티저 타입이 아니라 문자열 타입으로 지정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123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인티저 타입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따옴표로 감싸 주어서 따옴표 123 따옴표 이렇게 해주셔야 스트링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야밀에서는 여러 가지 예약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y, yes, true, false 이러한 야밀의 예약어와 겹치는 경우에도 저희가 그 용도로 사용하고 싶지 않고 진짜 y라는 스트링 문자열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따옴표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콜론, 괄호, 컴마 이러한 특수 문자를 포함한 경우에도 저희는 반드시 따옴표로 감싸 주어야만 스트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티저 타입인데요. 인티저 타입은 저희가 다른 언어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정수형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헥사데시멀 타입도 0x를 붙이는 식으로 머리에 0x를 붙이는 식으로 사용을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플롯 타입도 다른 언어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고, 익스포넨셜 타입도 이런 식으로 거의 다른 언어들과 유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리언 타입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언급드렸던 true, yes와 더불어서 on 이러한 예약어도 사용할 수가 있고, false, no, off, and 이런 예약어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스트인데요. 야밀에서는 리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이픈을 사용해서 이 리스트의 원소로 ex1, ex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형태로 대괄호를 사용해서도 리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스트의 원소로는 이런 식으로 어떤 키밸류 페어의 집합도 가능하고, 스트링과 인티저를 같은 리스트에 넣을 수도 있고, 어떠한 자료형이든 무관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긴 스트링을 입력하고 싶을 때는 저희는 이제 하나의 라인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멀티 라인으로 쪼개서 입력하고 싶은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를 야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예약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이프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중간에 위치한 빈줄을 이 뉴라인 에스케이프 문자로 처리를 하게 되고, 문자의 맨 마지막에도 뉴라인에 해당되는 에스케이프 문자를 자동으로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식으로 파이프 문자를 쓰고 헬로, 페스트, 캠퍼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멀티라인 스트링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위치한 빈줄들을 모두 뉴라인 에스케이프 문자로 처리를 하게 되고, 문자의 맨 마지막에도 뉴라인 에스케이프 문자를 붙이는 식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부등호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호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파이프 연산자와 파이프 문자와 다른 점은 중간에 위치한 빈줄을 제외하고 문자의 맨 마지막에만 뉴라인 에스케이프 문자를 붙이도록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나 이 부등호 기호에 하이픈을 붙이게 되면 각각 파이프와 부등호 기호와 동일하되 문자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되던 뉴라인 에스케이프 문자가 추가되지 않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야밀 파일 안에 여러 개의 야밀 형식의 다큐먼트들을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이픈 3개를 사용해서 이 하이픈 3개를 구분선으로 야밀 파일 안에 여러 개의 야밀 다큐먼트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야밀 파일 하나를 a.yamir이라고 저장을 하게 되면 야밀 인식할 때는 3개의 야밀 다큐먼트가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야밀 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배포할 수 있는 팟의 명세를 작성한 야밀 파일을 이와 같이 보면 이전까지 언급한 대로 키밸류의 페어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리스트도 사용이 되고, 리스트의 안에 리스트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스트링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인티저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플롯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료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어떤 파드를 혹은 어떤 리소스를 생성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desired state를 야밀 파일로 혹은 제이슨 파일로 작성한 후에 큐브 API 서버에게 해당 야밀 파일의 내용을 담아서 선언형 인터페이스로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미니큐브라는 오픈소스 툴을 사용해서 여러분만의 작은 쿠버네티스를 설치를 해보는,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미니큐브를 사용해서 여러분만의 작은 쿠버네티스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퍼런스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에 두 개의 툴을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우선 미니큐브의 설치 가이드는 다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큐브 컨트롤 혹은 큐브CTL이라고 편히 부르는 큐브 컨트롤 바이너리는 이 페이지에서 저희가 공식 설치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미니큐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소 사양이 존재하는데요. CPU는 2코어 이상이어야 되고, 메모리는 2GB 이상이어야 되고, 또 디스크는 20GB 이상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상화 툴, 즉 도커, 하이퍼킷, 하이퍼V와 같은 가상화 툴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최소 사양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생성했던 버추얼박스의 스펙을 업그레이드하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먼저 CPU가 2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는 버추얼박스 페이지에서 VM 생성 이후에 여기 보시는 예를 들면 데모라는 이름으로 VM을 생성했다고 한다면 우클릭하신 후 설정 시스템 프로세서로 가시면 CPU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게이지 바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바를 조절을 하셔서 CPU 3개 이상으로 변경드리는 것을 권장드리겠고, 또한 두 번째로는 디스크의 크기가 20GB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VM 생성 단계에서 디스크 크기를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VM을 새로 생성해 주시면서 디스크 크기를 가급적이면 40GB 이상 정도로 여유 있게 설정하신 후에 재생성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재생성 이후에는 도커를 이전 강의에서 실습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이러한 설치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미니큐브를 여러분의 VM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잠시 강의를 멈추셔서 VM 세팅을 마무리하신 후에 저와 함께 미니큐브를 설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VM 세팅이 완료되셨나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니큐브를 직접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미니큐브의 강의 녹화 일자 기준 최신 버전인 버전 1.22.0을 사용할 텐데요. 우선은 바이너리를 다운받고 실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 굉장히 쉽게 미니큐브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커맨드들은 AMD 기반의 CPU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ARM 기반의 CPU를 사용하고 계신 수강생분들이 계시다면 위에 레퍼런스로 안내드린 공식 문서를 따라가시면 굉장히 쉽게 설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커를 사용해서 미니큐브 바이너리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이 하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인스톨 과정을 수행을 하면 이걸로 설치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니큐브 -- 헬프를 입력하게 되면 터미널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상황에 따라서 한글 혹은 영어로 출력될 텐데요. 네,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굉장히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큐브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니큐브 버전을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버전 1.22.0 버전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큐브 컨트롤을 다운을 받아볼 텐데요. 이 큐브 컨트롤 혹은 큐브CTL이라고 불리는 바이너리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즉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큐브 API 서버에게 요청을 간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정말 널리 사용되는 클라이언트 툴입니다. 큐브CTL은 저희가 버전 1.22.1 버전으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이 큐브 컨트롤도 바이너리를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해당 경로에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바이너리 역시 패스에 등록을 해서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과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큐브CTL -- 헬프를 입력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큐브CTL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 툴이고 커맨드들은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신다면 정상 설치가 완료된 것이고요. 네, 이후에 큐브CTL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브CTL 버전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서는 클라이언트 버전은 메이저 버전이 1이고 마이너 버전이 22고 깃 버전은 그래서 V 1.22.1 버전이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데 후반부에 어떠한 커넥션이 이슈 되어 있다, 뭔가 제대로 입력한 게 맞느냐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큐브CTL의 버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큐브CTL 버전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이저 버전은 1이고 마이너 버전은 22이며 깃 버전은 그래서 버전 1.22.1이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부분에 서버와 커넥션이 뭔가 맺어지지 않는다, 호스트 저부트를 제대로 입력한 것이 맞느냐라는 에러 메시지처럼 보이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사실 에러가 맞습니다. 하지만 큐브CTL 버전이라는 커맨드가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의 버전과 쿠버네티스 서버의 버전을 모두 출력하는 명령어인데요. 현재 저희는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는 kubectl을 정상적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지만 아직까지 쿠버네티스 서버를 생성해 놓진 않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버전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니큐브를 스타트를 통해서 실제로 쿠버네티스 서버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큐브는 가상화 드라이버로 여러 가지 방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도커 드라이버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큐브 스타트 드라이버는 도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우분투 20.04에서 미니큐브 1.22.0을 사용을 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도커 이미지들을 다운받게 되고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니큐브를, 즉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동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미니큐브 스타트가 완료가 되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출력될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미니큐브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정말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 미니큐브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니큐브에서는 미니큐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커맨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미니큐브 스테이터스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러닝이고 큐브 컴피그도 컴피겨가 잘 되었다 이러한 형태로 메시지가 출력된다면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kubectl 버전을 입력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버전은 아까와 동일한데 서버 버전이라는 것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음을, 그리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니큐브의 내부에 어떤 디폴트로 생성되는 파드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어떤 리소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리소스들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정말 미니큐브가 제대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ubectl get pod -n 큐브 시스템을 입력을 하게 되면 터미널에 이처럼 모든 파드들이 스테이터스가 러닝으로 출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면 이제 미니큐브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고요. 미니큐브는 삭제하는 것도 간단하게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큐브 delete를 입력을 하면 바로 삭제가 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미니큐브가 삭제가 되었고 관련 컴피그 파일까지도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하셨다면 이제 반은 왔습니다.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쿠버네티스의 기본적인 리소스 중에 하나인 파드에 대해서 파드란 무엇인지 우선 알아보고 파드를 사용해보고 생성해보고 삭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드란 쿠버네티스에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배포 가능한 가장 작은 컴퓨팅 단위입니다. 파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우선은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도커 컨테이너들을 컨테이너 단위가 아니라 파드라는 단위로 스케줄링하고 로드 밸런싱하고 스케일링하고 힐링하고 이러한 관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쿠버네티스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싶다면 최소한 파드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어렵다면 파드는 컨테이너를 감싼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파드는 하나의 컨테이너 혹은 여러 개의 컨테이너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드 내부에 여러 컨테이너를 담아서 생성하게 된다면 그러한 여러 컨테이너들은 동일한 자원을 공유하게 됩니다. 파드의 자세한 구조는 이번 강의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파드가 스테이트 이스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즉 어떤 상태를 저장하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드를 한번 생성해 볼 텐데요. 우선 그 전에 앞서서 생성할 수 있는 파드의 야밀 예시를 한번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밀 파일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API 버전이라는 것은 이제 쿠버네티스 리소스의 API 버전을 의미하고, 카인드는 쿠버네티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리소스 네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네임, 네임스페이스, 레이블즈, 어노테이션즈와 같은 것들을 적어 놓을 수가 있고, 이 스펙의 밸류에 해당하는 것들이 해당 리소스의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를 명시하는 메인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의 모든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들은 API 버전, 카인드, 메타데이터, 스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스펙의 밸류로 들어가는 부분이 항상 메인 파트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펙에서 컨테이너 이름, 그리고 컨테이너의 이미지, 그리고 해당 이미지의 엔트리 포인트로 사용할 것, 혹은 엔트리 포인트에 args로 입력할 것, 혹은 커맨드로 입력할 것, 혹은 볼륨으로 입력할 것, 시크릿으로 입력할 것, 이런 것들을 적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우선 최대한 간단하게 이전에 사용했던 도커, 그리고 도커의 args를 사용을 해서 도커 실습 시간에 사용했던 매 초마다 어떤 현재 시각을 출력했던 도커 컨테이너와 동일한 컨테이너를 파드로 한번 감싸서 생성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의 스펙대로 파드를 한번 생성을 해볼 텐데요. 우선 어떤 여러분이 편한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위의 스펙대로 파드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빔을 사용하셔도 되고, 예를 들면 VS 코드나 메모장이더라도 원하시는 에디터를 여신 후에 이 팟.yaml이라고 파일을 생성하신 후에 파일을 열어서 이 위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붙여넣을 수가 있고, 이 파일을 저장하시면 파일이 생성이 됐고, 이 파일을 kubectl apply -f라는 옵션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선 미니큐브 스타트를 진행을 해야겠죠.
혹시 아까 저와 함께 미니큐브 딜리트를 수행해 주신 분들이라면 다시 스타트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파드를 어플라이를 통해서 큐브스틸 어플라이를 통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큐브가 생성이 되는 동안 이 큐브스틸 어플라이 -f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큐브스틸 어플라이 -f 그리고 야밀 파일 패스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야밀 파일 패스에 해당하는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리소스는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를 기록해 놓기 위해서, 즉 사용자 단에서 기록해 놓기 위해서 항상 야밀 파일로서 저장하고 버전도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파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큐브스틸 run 명령으로 야밀 파일 생성 없이 파드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이는 쿠버네티스에서 권장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큐브 스타트가 정상적으로 끝났으면 이제 큐브스틸 어플라이를 통해서 파드를 한번 생성을 해볼 텐데요. 네, 수행을 하니까 카운터라는 이름의 파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원래 큐브스틸 get 파드를 하면 생성하자마자 원래 컨테이너 크리에이팅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시간이 지나면 러닝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처음 이 비즈박스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분들이라면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단계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러닝 스테이터스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방금 큐브 컨트롤 get 파드라는 명령을 수행했는데요. 이 명령은 사실 current namespace의 모든 파드의 목록을 조회하는 명령입니다. 조회 결과는 desired state가 아닌 current state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current namespace란 무엇일까요? 이 namespace는 쿠버네티스의 리소스 중에 하나인데요. 쿠버네티스에서 리소스를 격리하는 가상의 논리적인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현재 namespace, current namespace가 어떤 namespace로 설정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따로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식으로 default라는 이름의 namespace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큐브스틸 get 파드를 수행했던 것은 사실은 default라는 namespace에 있는 파드의 목록을 출력을 했던 것이고, 이와 같이 큐브 시스템이라는 namespace에 있는 파드의 목록을 수행하고 싶다면 -n 옵션을 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미니큐브의 정상 설치를 확인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큐브 시스템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네임스페이스에 파드들을 조회를 할 수 있는 명령어도 존재를 하는데요. -n 이후에 어떤 네임스페이스를 명시하는 게 아니라 대문자 a 혹은 큐브스틸 get 파드 all namespaces를 입력을 하게 되면 모든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드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폴트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드는 카운터라는 파드가 하나 있고 큐브 시스템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드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존재하는 모든 파드들을 출력을 하는 명령이었는데요. 파드 하나를 조회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큐브스틸 get 파드 그리고 파드 네임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파드 네임에 해당하는 파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운터라는 이름을 가진 파드를 하나 조회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여기에는 ready of, 스테이터스, 리스타트 횟수 그리고 생성된 시간 이후로 얼마나 지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조회하는 명령어도 존재합니다. 바로 describe라는 명령어인데요. 이것도 사용 방법을 알고 싶다면 describe help를 치시면 사실 자세히 다 사용법과 각각 옵션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잘 나오고 이그젬플들도 정확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운터라는 파드를 한번 describe를 해보겠습니다. 네, 카운터라는 파드의 정보를 자세히 조회하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벤트, 이 파드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파드의 스펙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지는 어떤 걸 사용했고, 알비스로는 어떤 것을 입력을 했으며 스타티드 된 타임은 언제인지 이러한 것들도 전부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큐브스틸 get 파드 -o wide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아까는 이 age까지만 출력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wide를 명시를 하게 되면 파드의 IP, 파드가 어떤 노드에 스케줄이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get 명령어는 굉장히 또 유용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o 야밀을 입력하게 되면 이 파드의 정보를 야밀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파드 카운터를 야밀로 출력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야밀 형식 그대로 저희가 입력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조금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입력했던 API 버전, 파인드, 메타데이터, 스펙은 거의 동일한데 사실 스테이터스가 파드의 현재 상태들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메타데이터나 스펙에서 저희가 아까 파드.야밀에 입력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디폴트 밸류나 다른 컨트롤러에 의해서 채워진 부분들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용한 명령이 있는데요. 큐브스틸 get 파드 -w 옵션은 이런 식으로 큐브스틸 get 파드의 결과를 계속 보여주면서 변화가 있을 때만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파드의 로그를 확인하는 명령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헬프 명령을 치면 이런 식으로 큐브스틸 로그스 파드의 이름을 입력하면 사용할 수가 있고, 네, 예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아까 생성한
카운터라는 이름의 파드를 한번 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컨테이너는, 이 파드의 내부의 컨테이너는 1초에 한 번씩 현재 시각을 출력하도록 짰는데요. 그 짰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치하게 정확히 로그들을 출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그를 볼 때 -F 옵션을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파드의 로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 현재 시각을 출력을 하고 있죠. 또한 이 파드 안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을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컨테이너마다 로그를 따로따로 보고 싶기 때문에 로그스 파드 네임 -C 이후에 컨테이너 네임을 입력함으로써 특정 컨테이너의 로그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 역시 -F 옵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파드의 내부에 접속하는 명령어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exec이라는 명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커 exec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help를 쳐서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옵션을 지원하고 있는지, 예시는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확인해 주시는 버릇을 들이는 것을, 습관을 들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는 카운터라는 파드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get을 입력했군요. kubectl exec -it counter sh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저는 sh를 이 파드에서 수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이 명령을 통해서 이 카운터라는 파드에 내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카운터 안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드를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굉장히 쉬운데요. delete 파드, 그 다음 파드 네임을 입력하게 되면 이 카운터라는 파드가 딜리티드 됐다 라고 출력이 되게 되고,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행이 걸리게 되는데, 이 행은 실제로 파드가 딜리티드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 후에 정말 파드가 완벽하게 딜리티드 되고 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 터미널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kubectl get 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카운터라는 파드가 삭제된 것을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파드를 삭제를 할 때, 혹은 다른 리소스를 삭제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명령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delete의 리소스 네임 대신에 -f 옵션을 주면, 예를 들면 delete -f 파드.yaml과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리소스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야밀 파일을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리소스를 정확하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파드가 아니더라도 모든 쿠버네티스 리소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명령어이고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쿠버네티스의 또 다른 기본적인 리소스 중 하나인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가볍게 사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플로이먼트란 파드와 레플리카 셋에 대한 관리를 제공하는 단위입니다. 자세한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공식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역시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가볍게 사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리라는 의미는 셀프-힐링, 스케일링, 롤아웃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우시다면 디플로이먼트는 그냥 파드를 한번 감싼 개념이다. 그리고 감쌀 때 복제를 관리를 해주고 버전을 관리를 해준다. 안전하게 관리를 해준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직접 생성을 해볼 텐데요. 생성하기 앞서서 디플로이먼트의 야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파드의 야밀 파일과 큰 틀은 동일합니다. API 버전, 카인드, 메타데이터, 스펙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사실상 디플로이먼트의 메인 파트는 이 스펙 이후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PI 버전과 카인드가 조금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네임은 그대로 자유롭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에이블즈가 추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웹플리카스를 입력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웹플리카스가 의미하는 것은 디플로이먼트가 이 템플릿에 적힐 파드를 동일한 파드를 몇 개의 복제본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적는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릿 파트에는 복제본으로 관리할 파드의 템플릿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원래 저희가 파드.yaml을 입력했을 때와 동일한 형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위의 스펙대로 디플로이먼트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에디터로 deployment.yaml이라는 파일 하나 생성해 주시고, 파일을 열어서 이러한 야밀 파일 내용을 복사한 후에 붙여넣으시면 다음과 같이 사용이 되고, 혹시나 빔을 사용하신다면 W줄을 사용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제 apply -f 옵션을 통해서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디플로이먼트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생성한 디플로이먼트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디플로이먼트의 상태는 레디가 3개 중에 1개가 되어 있고, 네, 3개가 업투데이트이고 현재까지는 1개만 어베일러블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에이지는 얼마나 됐다라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ubectl get 디플로이먼트와 파드를 동시에 확인해 보면, 네, 디플로이먼트는 이제는 3개가 모두 레디고 3개가 모두 어베일러블이며, 그리고 3개의 파드가 이 디플로이먼트와 동일한 에이지로 생성이 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템플릿에 작성해놨던 스펙대로 파드들 3개 레플리카 셋으로 레플리카로 생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파드의 정보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컨트롤 또 파일을 보면 이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로부터 어떤 레플리카 셋이 생성됐고 그 레플리카 셋으로부터 이 파드가 생성되고 컨트롤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플로이먼트의 오토 힐링 기능을 한번 사용해보기 위해서 파드를 하나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큐브CTL get 파드를 입력하신 후에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를 삭제를 해볼게요. 네, 이 파드가 삭제가 되었는데 다시 큐브CTL get 파드를 입력하면 과연 몇 개가 남아있을까요? 네, 3개가 그대로 있네요. 근데 분명히 아까 이 G7, GWT로 끝났던 파드는 문제가 없고 새로운 10초 생성된 지 10초밖에 안 된 파드가 하나 새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플로이먼트 관리를 받아서 파드가 오토 힐링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레플리카 개수를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플리카 개수를 컨트롤하는 명령어는 스케일이라는 명령어인데요. 네. 이 디플로이먼트,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의 레플리카 개수를 5개로 스케일 업 해보겠습니다. 네, 스케일가 됐다고 하네요. 그럼 실제로 5개까지 늘어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레디가 5개고 어베일러이 5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겟 파드를 한번 더 해보면 네, 14초 전에 저희가 스케일을 날렸을 때 기준으로 2개가 더 생성이 되어서 실제로 5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플리카 개수는 줄이는 것도 굉장히 간편한데요. 이 스케일 그리고 이후에 레플리카스의 밸류로 작은 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네, 하나가 되었고 실제로 파드들을 확인해보면 네, 하나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플로이먼트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디플로이먼트의 네임을 한번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get 디플로이먼트를 한번 승해 주신 다음 큐브CTL delete 디플로이먼트 디플로이먼트 네임을 입력하게 되면 네, 바로 딜리트 되었다는 안내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되는데 네, 실제로 바로 삭제가 되었네요. 그렇다면 이 디플로이먼트가 관리하고 있었던 파드는 과연 함께 삭제가 되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플로이먼트의 관리를 받던 파드 역시 동일하게 삭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F 옵션을 사용해서 SQL delete deployment.yaml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쿠버네티스의 또 다른 리소스 중에 하나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란 쿠버네티스에 배포한 애플리케이션, 즉 파드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외부에서 접근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상화한 리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또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의 다큐멘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파드라는 것의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파드는 고유의 IP를 할당받고 생성됩니다. 하지만 이 파드는 아까 저희가 디플로이먼트로 생성한 파드를 죽이고 살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파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IP는 항상 재할당받기 때문에 저희가 클러스터 외부에서 고정된 IP로 정확히 원하는 파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클러스터 외부 혹은 내부에서 파드에 접근할 때는 보통 파드의 IP가 아니라 서비스라는 객체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서비스는 파드와는 달리 고정된 IP 포트를 가질 수 있고 서비스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파드와 매칭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파드의 IP가 아닌 서비스의 엔드포인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서비스에 매칭된 파드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를 한번 생성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서비스를 생성하기 앞서서 서비스와 매칭될 파드 혹은 디플로이먼트가 생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디플로이먼트를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디플로이먼트.yaml을 통해서 저번 시간에 생성해왔던 디플로이먼트.yaml을 통해서 크리에이트를 해보고요. 정상적으로 모두 3개의 레플리카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고 이 디플로이먼트의 관리를 받는 파드의 IP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파드의 IP가 각각 다르게 고유의 IP를 가지고 생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파드에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네, 핑이라는 명령어는 이 IP에 핑을 날려서 응답이 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명령어인데요. 이런 식으로 데스티네이션 호스트가 접근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는 다른 파드의 IP를 입력해도 마찬가지로 모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IP는 사실 이 클러스터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IP가 아니라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IP인데요. 과연 미니큐브 내부로, 즉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로 접속하면 통신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미니큐브 SSH라는 명령이 또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이 명령은 미니큐브 내부로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미니큐브 안으로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한번 아까 파드의 IP를 한번 핑을 날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숫자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통신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한번 컬이라는 명령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nginx라는 파드에 컬 get을 날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HTML 파일이 리스폰스로 날라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면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미니큐브 안에서는 통신이 되는데 해당 파드의 IP로 통신이 되는데 여기 외부에서는 통신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는 지금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디플로이먼트에 매칭되는 서비스를 생성해 본 후에 서비스의 엔드포인트로 접근하면 과연 파드에 클러스터 외부에서도 파드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디플로이먼트를 매칭시킨 서비스 YAML 파일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역시 스펙의 밸류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입과 셀렉터인데요. 이 서비스의 타입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고, 우선은 이 셀렉터가 이 아래 레이블을 가진 파드를 매핑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파드를 생성할 때 아까 이 앱, 키는 앱, 그리고 밸류는 nginx라는 레이블을 지정을 해서 생성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파드와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셀렉터 부분에 파드의 레이블을 그대로 작성을 해서 서비스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서비스 YAML 파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생성해 주시면 되고, 이후에 마찬가지로 kubectl apply 명령을 통해서 apply-f 옵션을 통해서 서비스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my-nginx라는 이 서비스가 생성이 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이제 서비스의 IP 포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get 서비스라는 명령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아까 타입을 노드 포트라는 타입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포트입니다. 사실 IP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노드 포트라는 서비스 타입은 어떤 파드가 스케줄링된 노드의 IP를 그대로 사용하되 포트는 따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미니큐브 자체가 노드가 하나인 클러스터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니큐브 IP라는 내장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미니큐브 노드의 IP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call-get 옵션을 통해서 그리고 3197이라는 이 서비스의 포트를 사용을 해서 접근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분명히 클러스터 외부인데도 정확하게 컬 get에 대한 응답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서비스의 타입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드 포트라는 타입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이 노드 포트라는 타입을 사용하면 미니큐브라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 배포된 서비스에 클러스터 외부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접근할 때 IP는 반드시 파드가 떠있는 노드의 IP를 사용하고, 포트는 서비스가 할당받은 포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드 포트 외에는 로드 밸런서라는 타입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 로드 밸런서라는 타입을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드 밸런서 타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드 밸런싱 역할을 하는 모듈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IP라는 서비스 타입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 클러스터 IP 타입은 고정된 IP와 포트를 제공하지만 이 IP와 포트는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대역의 주소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외부에서는 해당 주소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실무에서는 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메탈LB라는 것과 같은 로드 밸런싱 역할을 하는 모듈을 설치한 후에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서비스를 외부로 익스포즈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노드 포트를 사용해도 괜찮겠지만, 노드 포트는 만약에 클러스터 내부에 머신이 굉장히 많다면 100개라면 파드가 그 100개 중에 어떤 노드에 스케줄링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파드가 할당된 후에 그 파드가 할당된 노드를 확인하고 그 노드의 IP를 알아내서 접근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로 노드 밸런서 타입을 사용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쿠버네티스의 또 다른 기본적인 리소스 중에 하나인 PVC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사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VC와 꼭 함께 다니는 리소스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PV라는 리소스입니다. 이 Persistent Volume, 즉 PV와 Persistent Volume Claim, 즉 PVC는 저희가 스테이트리스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파드에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게끔 해주는 리소스입니다. 도커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도커 런의 -v 옵션인 도커 볼륨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PV는 관리자가 생성할 수 있고, 관리자가 생성할 때 실제 저장 공간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는데요. PVC는 이와 달리 관리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생성을 하게 되고, 사용자가 본인이 얼마나 저장 공간을 사용할 것인지, 어떠한 저장 공간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스펙을 담아서 생성할 수 있는 리소스입니다. 이 PV와 PVC의 차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당장은 우선은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PV와 PVC는 저희가 파드 내부에서 작성한 파일 혹은 어떠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파드가 삭제됨과 동시에 동일하게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보존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다면 파드에 PVC를 마운트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정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한 PVC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파드 간의 데이터 공유도 쉽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러한 PVC를 한번 생성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미니큐브를 생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니큐브와 함께 설치되는 스토리지 클래스가 하나 존재합니다. 한번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kubectl get storage 클래스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라는 네임을 가진 스토리지 클래스가 하나 생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라는 스토리지 클래스는 저희가 미니큐브 스타트를 할 때
자동으로 디폴트로 생성되는 스토리지 클래스인데요. 이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저희가 아까 PV는 관리자가 생성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리자 없이도 사용자가 PVC를 생성을 하면 해당 스펙에 맞는 PV를 그 즉시 자동으로 생성해 준 다음에 PVC와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이내믹 프로비저닝을 지원하는 스토리지 클래스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탠다드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 스토리지 클래스의 PVC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PVC를 생성할 수 있는 야밀 역시 동일하게 API 버전, 카인드, 메타데이터, 스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역시 동일하게 스펙의 밸류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persistent 볼륨 클레임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액세스 모드는 뭐 read write once로 사용할 것인지 read write many로 사용할 것인지와 같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스토리지 용량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pvc.yaml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한번 생성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kubectl apply -f 명령을 통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vc가 myclaim이라는 이름의 persistent 볼륨 클레임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kubectl get pvc를 해보면 네, 13초 전에 myclaim이라는 pvc가 생성이 되었고 pvc와 동시에 pv도 역시 동일하게 이런 pvc와 pv가 생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파드에서 pvc를 한번 마운트해서 사용해보는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작성한 파드의 야밀 파일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전과 달라진 점은 볼륨 마운트 부분과 볼륨즈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요. 이 볼륨즈 부분에는 파드에서 사용할 pvc의 name, 즉 이 myclaim을 적으시면 되고 이 볼륨 마운트 부분에는 이 pvc를 파드에 어떤 경로에 마운트할 것인가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짓는 연결 통로로서 이 네임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으나 서로 일치해야 이 pvc를 이 경로에 매칭시킬 수가 있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야밀 파일을 열어서 방금 이 야밀 파일을 목사에서 붙여 넣어주시고 생성을 해보면 myPad라는 파드가 생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직은 컨테이너 크리에이팅이네요. 러닝이 된 것을 확인한 후에 한번 이 파드 안에 접속해서 저희가 파일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myPad 앱으로 접속을 했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파일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highfastcampus라는 이름의 파일 하나 생성하면 이런 식으로 홈 디렉토리 안에 생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경로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로는 저희가 이 PVC를 마운트한 바로 그 경로인데요. 여기도 한번 동일하게 highfastcampus라는 이름의 파일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루트 디렉토리에도 highfastcampus가 있고 이 www.html 디렉토리에도 highfastcampus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exit을 한 후에 파드를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myPad가 딜리티드 되었고 딜리티드 된 후에 이제 PVC와 PV는 그대로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전에 생성했던 myclaim이라는 PVC와 그에 대응되는 PV가 그대로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생성해놨던 이 파드, 즉 myclaim PVC를 마운트하는 파드를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이 되었고 러닝이 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이그젝을 해서 파드 내부에 접속해서 아까 작성한 파일들이 그대로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저희는 highfastcampus라는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없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경로에 생성했었던 highfastcampus라는 파일이 그대로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파드를 죽였다가 다시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로에 적었던 파일들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고 그 외의 경로에 적었던 파일들은 보존이 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드 내부에서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보존하고 싶은 경우에는 PVC를 마운트한 후에 해당 PVC를 마운트한 경로에만 항상 보관을 해두어야 파드가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갑자기 삭제되거나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더라도 원하는 중요한 데이터는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관련 실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분들은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 혹은 해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튜토리얼이 있는데 이 인터랙티브 튜토리얼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